어,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에 재직 중인 옥우석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과학기술이 경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과학기술 역시 경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칠레산 포도라든지 체리라든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먹을 수 없었던 농산물들, 국내에서 요즘 아주 싼 값에 잘 드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나라들 사이에 교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운송 비용이라든지 운송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속 냉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거래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떤 용어가 표현이 이제 많은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 기술, IT 기술, 그다음 바이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옴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혁신들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자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현상과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골목 상권의 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뭐 자세하게는 말고요.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러한 어떤 디지털 전환이 사람들의 경제 행동, 특히 이제 골목 상권과 관련해서 경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디지털 현상이 갖고 온 여러 가지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결론을 맺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첫 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걸 뽑았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는 지도를 보는 습관들이 거의 없을 텐데요. 한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가족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면 지도책을 펼치죠. 지도책을 펼쳐서 우리가 같이 출발하는데 어디서 헤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우리가 갑니다. 이런 지도가 우리 손안의 지도로 바뀌었죠. 요즘 여러분들 뭐 태블릿이 아니더라도 휴대폰만 꺼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땡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땡땡맵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단순히 지도만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과속 단속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발생했고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에도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모일까, 어떻게 출발할까, 이런 여러 가지 플래닝을 하는 행동들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가 상징적으로 가장 익숙한 플랫폼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자,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이라는 무엇을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까요? 디지털 전환은 그야말로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킨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이제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기술로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AI,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 모든 곳에 인터넷이 있다라는 거죠. 시계, 전화기, 뭐 모자, 안경 이런 부분에 이제 인터넷을 부착한다는 뜻이고요. 어떤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단말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계산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두고 데이터도 클라우드에서 얻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요즘 화제가 최근 이제 좀 지났죠. AI, 인공지능. 우리가 이제 바둑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AI의 발전, 빅데이터 등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제 플랫폼으로 구축되고 활용됨으로 인해서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전통적인 생활 양식들을 바꾸고 혁신시키고 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요. 약자로 DX라고 쓰기도 합니다. 몇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예들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별다방이죠. 별다방에서 제공하는 사이렌 오더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가서 뭐 주문을 한다거나 할 때도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커피숍 같은 데 갈 때 가서 줄을 서서 주문해놓고 기다리다가 이런 어떤 시간들이 필요했죠.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공간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가기 전에 먼저 주문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디지털 방식을 활용을 함으로써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즉시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네트워크 속에 구축을 하고 축적을 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마케팅 기법을 활용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덜 익숙할 텐데요. 이 우리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이제 G 리포트 코리아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인데, 이거는 그 G,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죠. 예전에 이제 가전회사인데 지금은 사실상 플랫폼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업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이제 그 KT의 우리 코리아 한국 통신이죠. 그 KT의 지금 이제 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를 두었고요. 이렇듯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어떤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배가하는 동시에 이 속에서 고객들을, 잠재적인 고객들을 모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만 살펴볼 텐데요. 뭐 사실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속할까? 자, 이렇게 원 밖에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로봇, 3D 프린팅, 소셜 미디어, 인터넷, 브로드밴드, 뭐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는 자동화겠죠.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한 자동화일 테고, 두 번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든 상호작용, 소비자와 고객과 공급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축적되어 나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고객과 공급자, 그 다음에 고객과 고객, 공급자와 공급자를 서로 엮어주는 이러한 고객 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 연결성이 강화되는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분의 연구에서 따온 거긴 하지만 이런 어떤 자동화, 데이터, 연결성, 고객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의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MIT 대학에서 나오는 이제 리포트인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 따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옅은 파란색, 하늘색이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막대 그래프는 기업들이 미래에서 내 사업체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시장에서의 내 위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라고 물었을 때, 시장 경쟁이다. 라고 대답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체들이죠. 사업체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짙은 파란색은 앞으로 이런 어떤 우리 사업체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디지털 능력일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두 사업체들을 놓고 비교를 해볼 때 20년, 10년 혹은 20년 후에 당신의 사업체가 여전히 번성하고 있을 것인가 물었더니, 재밌게도 가격 경쟁일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업체들은 사실 내가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 사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다만 반면에 디지털 능력일 것이다 라고 말한 사업체들은 내가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현재 기업들이 디지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간단한 설명의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부터는 DX가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경제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우리가 골목 상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골목 상권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이제 요즘 우리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KT,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어떤 대기업들,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제조업 기업들,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ERP라든지 이런 어떤 회계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사실 이런 어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기업들이죠. 중기업들에 못지않게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가 우리 소상공인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것은,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가게에 가서 식당에 갔다가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나오면서 카운터에서 돈을 내고 거기에 계산을 하시고 이렇게 했었죠. 조금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가 왼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사장님들이 이렇게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셨습니다. 옥 아무개 얼마, 얼마 팔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사장님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을 저녁 때 혹은 새벽에 마감을 하고 나면은 이 장부들을 쭉 정리를 하죠. 내가 재고를 몇 개 팔았고, 그 다음에 판 거는 몇 개고, 내가 받은 돈은 얼마고 해서 맞추어 나가는 이런 어떤 장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 배달을 시킨다든지 배달을 안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요만한 단말기를 들고 사장님이 계산을 하시는 걸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포인트 오브 세일즈, 포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가장 단순한 형태의 디지털화의 첫 번째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른편 그림에 있는 어떤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 포스가 작동한 원리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여기 긁으면, 단말기에 긁으면 그게 이제 이동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개 서버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실제로 그것을 다시 이제 이 포스를 활용하는 골목가게 사장님께 전달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스가 단순히 이 계산, 장부 기록 기능에만 그치지 않고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분들의 회계 합리화라든지 경영 합리화라든지 여기서 이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형태의 발전을 놓고 보면 처음에 동기는 뭘까요? 당연히 비용 절감이겠죠. 사람의 인건비가 점점 비싸지니까 사람의 일손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기계화된, 자동화된 형태의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는 이러한 어떤 방식을 택해 나가면서 이러한 변화가 도입되고 확산되어 나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형태가 이런 초기 단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살펴보듯이 이 골목 상권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꿀 만큼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만한 게 정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이런 용어를 가지고 흔히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현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20년, 30년 전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불과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골목 상권에 있는 음식점들에 대해서 식당에 평들이 어떻게 났는지, 우리가 그 식당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골목에 가면은 원조 갈비집이다. 그럼 원조갈비, 진짜 원조갈비, 이런 어떤 원래 원조갈비, 이 원조갈비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간판들이 서는 거는 내가 이 음식을 처음으로 제일 잘한 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죠. 이런 어떤 판촉 행위들, 판매 행위들, 마케팅이죠, 일종의 마케팅 행위들이 왜 발생하냐 하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점을 만든 주인분께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나는 내가 어떤 재료를 썼고,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들였고, 내 음식을 만드는 실력이 얼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음식점을 가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고객들은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 하면, 내가 이 동네를 전혀 모른다, 어떤 가게도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은 평균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평균적인 선택. 그러면 어느 집은 저 집은 비싼데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만큼 실패하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게는 안 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너무 싼 것 같아. 너무 싼 것 같으니까 저기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평균적인 선택의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햄버거 집이라든지 샌드위치 집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가게를 갈 때는 저 집이 맛있어 하고 간다기보다도 저 집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보통 표준화돼 있죠. 하나의 공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아는 정보화에서 손해는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이런 프랜차이즈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주위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는 어떻게 얻게 되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소문이라는 정보,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죠. 제가 어떤 분이 여기에서 맛있는 걸 먹었는데 여기 아는 사람들한테 그 집 정말 맛있더라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이 집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어떤 노드형의 형태로 한 사람이 첫 번째 이 사람이 맛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맛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또 전하는 사람이 있고 뭐 2명, 3명에게 퍼뜨리면 또 2명, 3명이 9명이 되고 9명이 18명이 되고 아니면 27명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입소문이 퍼져나가는 방식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라든지 아니 트위터라든지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수많은 공급자와 고객들이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이런 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망처럼 얽혀 있으니까 이런 정보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망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던 이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훨씬 더 어떻게 될까요?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방향으로 사실 기술이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쪽에 그 오른편에 있는 망을 놓고 볼 때 이 망의 모든 점들이 같은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무게를 가지고 작용을 한다라면 비슷하겠지만 이 중에 어느 한편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훨씬 더 웨이트가 크다라면 중심이 그러니까 무게가 크다라면 그렇다라면 사실 이 네트워크 속에서 그 정보가 그 어떤 무게가 큰 그 점 사이에서 더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이러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이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는 한편의 좋은 점이 있고요. 다른 한편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이 네트워크 상에서의 어떤 힘의 불균형에 따라서 위치의 불균형에 따라서 사실 정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조작되거나 가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단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제 네트워크 외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규모의 경제라는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간단하게 이제 네트워크는 아니지만은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이제 승자독식 세계죠. 승자독식 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어떤 예부터 저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편에 보고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의 이게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이제 이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연봉격차를 표현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연예인들의 어떤 수입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우리가 이제 승자독식의 세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살펴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근로소득도 격차가 많이 나죠. 상위 1%와 상위 0.5%, 1%, 상위 10%. 중위소득자와 비교하면은 사실 상위 0.1%는 거의 몇 배인가요? 그 뭐 35배 이상을 많이 버는 거고 1%만 해도 거의 10배 가까이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특히 이제 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가수는 까만 막대가 전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분홍색 막대가 상위 10%고 노란색 막대가 상위 1%입니다. 가수의 경우 상위 1%와 상위 10% 사이에 약 6배 정도 차이가 나죠. 지금 이제 근로소득을 놓고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만큼 그 격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근로소득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그 근로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노동을 제공할 때 그 노동에 대해서 그 노동의 베네핏을 받는 사람, 또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노동시간을 늘린다거나 이래야지만이 이제 사실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노래가 하나가 굉장히 히트를 쳤다라고 한다라면 물론 이분들도 이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노래 부른 것의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계속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포츠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야구 운동 경기를 하는데 내가 잘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경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세계 모든 곳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축구를 보려고 하지 그 중간에 있는 축구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시장이 이제 승자 독식의 세계, 승자 독식 시장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네트워크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어떤 IT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왼편에 그 그림을 저희가 막대 그래프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제 기업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플랫폼 시대에 이제 몇 개의 플랫폼들 사이에 이런 어떤 그 매출액의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의 경우에는 배달 같은 경우는 1위 배달 앱이죠. 그 다음에 커머스 같은 경우는 1위 이커머스 배달을 하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 메신저도 1위 메신저. 이 세 개와 1위와 2위 사이에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SNS의 경우 우리가 아는 F, 그 다음에 검색의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쓰는 G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의 모바일 운영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 모바일 운영체제도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굉장히 많이 쓰죠. 이런 어떤 그 시장 격차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 근로와 그다음에 연예인과 비슷하게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네트워크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을 만드는 어떤 처음에 초기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로 거기가 유저가 붙으면 붙을수록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싼 값에 많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작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만들 때 큰 자동차를 만든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든다. 처음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충분히 양을 많이 팔아야지 충분히 단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판매할수록 평균 비용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동차, 철강,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중공업이라고 부르는 산업들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요.
이 네트워크의 외부성은 약간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꼭 그 기업 자체가 커질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연결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 자체의 효율성은 안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행위자들이 편익을 얻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네트워크 외부성에 이러한 편익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을 하든지, 뭐, 카페, 사이버, 이 오더 시스템을 만든다라든지, 포스, 이제 회계, 클라우딩 컴퓨팅을 활용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공을 하게 되면,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내가 유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더 정확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이 산업의 표준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산업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스탠다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이름값 외부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리퓨테이션 외부성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에 진입하는 유저의 경우에는 내가 뭘 쓰지? 하다가 제일 많이 쓰는 K 그거 내가 쓸 거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제가 편하잖아요. 이런 어떤 리퓨테이션의 어떤 영향을 얻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현상이겠지만 이런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획득한 경쟁력, 시장의 지위를 다른 서비스에 계속 확장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플랫폼 기업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산업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코어 능력들은 네트워크를 빌딩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객화에 훨씬 더 다른 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규모의 경제, 이런 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이 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처음에 약간의 어떤 성장, 이 빠른 기업과 처음에 부진했던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최초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그 임계치를 딱 넘어서자마자 계속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잘 했어요. 시장에서 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 업체가 내가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 더 많은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는 반면에 처음에 이제 경쟁력이 좀 약했던 기업은 유저가 적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술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유저가 더 적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더 찾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이제 이제 경쟁력은 나빠지고 다시 고객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둘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시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독점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어떤 독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포털이 다양한 공급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다양한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즉각 이제 주문을 하고 어떤 다른 거기에 대해서 공급자들이 거기다 공급을 하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배달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배송업체라든지 음식 배달업체라든지 이런 배달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주문하고 전화했다가 예약하려고 기다렸다가 또 받는데 한참 걸리고 했지만은 그게 상당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이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냐 하면, 과거의 골목 상권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점차 경쟁력을 갖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포디즘이라는
그 용어를 다 아시죠? 포드주의는 이제 포드식 생산, 대량 생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자동차를 만들 때 똑같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컨베이어 벨트 깔아 놓고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들이 기존에 이제 페라리라든지 이런 어떤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는 자동차보다 그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평균적인 수준의 양질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생산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포디즘이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대기업들의 생산 방식이 수공업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대량 생산 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1980년대를 넘어가면서 약간 이제 일본식의 다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어떤 생산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뭐 지금처럼 이제 다품종은 아니지만은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게 되면서 많은 가구가 자동차를 한 대씩 보유하게 되면서 사실 사람들이 세컨카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는 거죠. 세컨카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예전에는 자동차를 갖는 것이 목표였지만은 어떤 것이든지 지금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내 취향에 맞는 아니면 내 용도에 맞는 자동차를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똑같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을 빨리빨리 교체하고 사람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어떤 디지털 전환과의 흐름과 맞물려서는 점점 이제 이게 과거의 이런 어떤 평균의 시대에서 맞춤형의 시대로 이동할 것이다. 예,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소비자들이 내가 원하는 거를 집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하면 그 정보가 바로 제조업체에 전달이 돼서 제조업체가 과거에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평균적인 취향에 맞췄다라면은 지금 이 정보가 빨리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서 제조업체가 그걸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맞추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헤비한 무거운 어떤 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이런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는 것이 의류 산업이죠. 과거에 이제 기성복 업체들은 사람들한테 요런 어떤 패턴에서 제일 평균적인 사람에 맞춰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키가 너무 작다라든지 팔이 너무 길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맞는 옷을 구하기가 힘들었죠.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기성복 업체에서도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고 대량 생산 업체에서 그 정보를 맞추어 가지고 생산해서 맞추어 주는 이런 어떤 맞춤형 생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는 어떤 영향을 갖고 오게 되냐면은 과거에는 그럼 이제 기성복 세대 대기업에서 만드는 기성복 외에 맞춤형 옷들은 이 골목 상권의 작은 수공업적인 어떤 생산 방식으로 우리가 수요들을 채워줬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많은 영역이 단순히 어떤 골목 상권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라 어떤 대기업들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골목 상권의 입장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정보와 기술들을 골목 상권의 사장님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훨씬 더 이제 골목 상권의 고유한 어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변화가 우리 삶의 그러니까 방식 자체를 많이 바꾸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골목 상권이 앞으로 작동하는 방식, 과거에 나는 내가 음식만 잘 만들면 돼. 뭐 이런 것으로 아직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뭔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과거의 골목 상권들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 강하던 부분에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골목 상권의 어떤 전통적인 경쟁력을 더 키워나가는 어떤 힘도 역량도 길러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변되는 DX로 대변되는 다양한 네트워킹 기술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DX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이 효율화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생활 전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제가 먼저 드렸는데요. 그렇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왼편에 있는 그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19세기, 18세기에 있었던 러다이트 운동의 그림인데요. 당시에 이제 기계가 도입되니까 당시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이거 일을 우리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니까 기계를 부시면 되지 않느냐 하고 기계를 이제 부셨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일자리가 줄었느냐?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냐 물었더니 52.8%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75%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사실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더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겠죠. 줄어드는 일자리가 있지만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문제는 과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양말을 만들던, 장난감을 만들던, 혹은 음식점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디지털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으로 사람들이 옮겨가지는 못하겠죠. 이런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에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변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일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실 그러면은 굉장히 숙련된 노동을 가진 사람과 보유한 사람과 숙련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내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느냐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그 외에도 사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플랫폼이라는 것과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요. 예전에 이제 파이프라인 기업이라고 하죠. 전통적인 기업들에서는 그 기업 내에서 자원을 통제하는 게 중요했다라면, 플랫폼 기업은 기업이 자기는 생산 자원을 갖고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외부의 공급자들과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기업에서는 내부 프로세서를 굉장히 최적화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그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 파이프라인 기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제품에 대한 어떤 고객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플랫폼 기업에서는 이 다양한 액터들이, 참가자들이 거기서 공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생태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왼편 위에 있는 그림은 다양한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특히 이제 배달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음식 배달업, 우리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음식 배달인데, 음식 배달이라는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 배달 플랫폼이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독점이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들도 많은데, 사실 처음에 이런 플랫폼이 나타난 것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떤 골목 상권 사장님들과 이 업체 사이에 윈윈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이제 한 30년 전에는 저희가 음식점을 가면 중국집이다라고 배달을 시키면 그 음식점마다 배달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짧게 지나가긴 했지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플랫폼 기업이 나오기 전에 배달 대행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가게마다 이렇게 사실 중국 음식이 배달되는 때는 낮에 몇 시간, 저녁 때 몇 시간 이런데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내가 한 사람을 채용하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게 부담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여러 사장님들이 모여서 자, 우리 같이 배달을 하자.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가다가 그럼 이제 그걸 대행한 업체가 생겨서 배달해 주세요 하면 배달해 주고 뭐 이런 과정으로 살짝 넘어갔다가 이 IT 기술과 결합이 되어서 플랫폼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골목 상권 사장님의 그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역할도 했고,
다양한 긍정적인 기능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오른편에는 이제 최근에 그 K죠.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헤어숍 이런 데까지 이제 배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똑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식 배달은 아까 말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양쪽이 비용을, 한쪽에서는 수익을 얻고 한쪽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어떤 그런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됐다라고 한다라면 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이 플랫폼이, 그러니까 하면서 유저들이 조금 더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예약을 하거나 새로 뭐 내가 모르는데 어딜 찾거나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헤어샵의 입장에서는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플랫폼이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이 미용실 같은 경우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 플랫폼 속에 못 들어가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승자독식의 구조 때문에 이 생태계에서 점점 도태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공급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철학적인 질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미용사분들은, 이 미용관리사분들은, 이분들은 사장님일까요? 아니면은 근로자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전통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근로자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사장님이라고, 기업인이라고, 그러니까 고용주라고 하기도 뭐한 이런 어떤 형태의 근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된 것은 이 전통적인 우리의 노동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전통적인 구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노동시장의 보호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사회 보험이나 사회 안전망에서도 배제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끔 발생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현상들 중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현상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골목시장을 놓고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골목시장에서 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식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저기 담양에 있는, 인천의 무슨 동에 있는, 부산의 뭐 광안리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골목 상권에서 그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이런 어떤 기술의 발전, 그다음 정보의 발전, 정보화의 발전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미 밀키트라든지 가정식 대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굉장히 큰 경쟁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헤어샵의 예를 들면은 저만큼 이제 빠르게 여기 이제 여기 이 플랫폼에 가입한 가입자가 얼마나 빨리 늘어났고 그다음에 가입한 사람들의 어떤 거래액이 얼마나 빨리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골목 상권에 대해서 이런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희망적인 어떤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강의를 마치고자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목 상권은 사라질 것인가? 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와 사태와에 직면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비대면 구매 행위가 굉장히 온라인 비대면 구매 행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과거의 이제 상권들 중에서, 우리가 잘 나간다는 상권이죠. 도심이나 우리가 서울로 치면 신촌, 강남, 명동, 뭐 인천으로 치면 이제 뭐 송도, 구월동, 뭐 이런 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아마 이렇게 굉장히 잘 나갔고, 동네에 있는 상권들이 오히려 조금 힘들어 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의 경향은 이제 동네의 어떤 상권들이 훨씬 더 선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왜 발생하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 상권이 잘 된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관광과 연결이 돼서 거기 관광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온라인 구매 행위가 발생하면서 실제로 내 근처에 있는 데서 빨리 배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데서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곳들로 많이 가게 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것이 이제 코로나라는 어떤 현상과 그러니까 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던 그 사업체들은 조금 힘들어지게 되고, 대신에 소위 단골 장사죠. 단골 장사를 하던 업체들이 이제 선전을 하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도 사실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동네마다 사실 가게 수가 많은 데는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점포 수가 적은 데서는 매출액이 늘어났다. 이게 사실 예전으로 보면은, 매출액, 이렇게 주변적인 상권에서 오히려 이제 성과가 좋았다라는 이런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변화는 이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어떤 구매 행위들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골목 상권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확산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시사점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동네에서 살펴보는 어떤 동네 골목 상권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경쟁력이라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던 가게들의 행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쟁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